안녕하세요. 결의하나 평화연구센터 변학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북의 과학기술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에서는 미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원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과학의 역사, 과학사를 공부했고 그 중에서도 북의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4시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 북이 견지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심 노선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북한과 과학기술은 굉장히 좀 어색한 조합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당신에게 북한의 연관어로 어떤 게 먼저 떠오르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 개발이나 미사일 도발, 3대 세습, 공포 정치와 같은 뭔가 정치 군사적인 요소 또는 식량난, 전력난, 대북 제재와 같은 이 경제난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저처럼 북의 과학기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북이라고 했을 때 과학기술을 먼저 떠올릴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북이 과학기술 중심 노선을 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과학자로부터 북한에도 과학기술이 있어? 라는 그런 반응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북은 과학기술 중심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 강국은 정치, 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에서 강국의 면모를 갖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북에서는 이 중에 정치, 군사 강국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유지, 강화를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3대인 김정은 시대의 핵심 과제는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거냐라고 할 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그로써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북의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나온 국정지표를 그림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이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 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 강국이 그걸 바치고 있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총력을 집중해야 될 기본 전선이 경제 강국이라서 바로 위에다 올려놨고 그 경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점령해야 될, 즉 먼저 달성해야 될 게 과학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그보다 위에 포개놨습니다. 그리고 북이 말하는 과학기술 강국은 세계 첨단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이면서 과학기술의 주도로 국가의 모든 영역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세계 첨단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초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북에서 말하는 핵심 기초기술은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산업에서 뭔가 산업 전반에서 중심적이고 다른 부문의 파급 효과가 큰 신소재나 에너지, 우주기술, 핵기술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전통적인 산업과 직결된 기계, 금속, 열, 재료 등의 중요 기술공학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고 이런 공학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하겠다는 거죠. 여기 더해서 세계적으로 융합과학,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부문의 경계를 허물고 이것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부문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신들도 융합과학 대신에 경계과학이란 말을 쓰는데요. 경계과학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과 같은 작은 나라가 그리고 스스로도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과연 모든 부문에서 세계 첨단 수준에 도달할지는 확실치 않고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강국 중 후자, 과학기술의 주도로 국가를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해외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속도가 굉장히 처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북의 역사, 그러니까 북의 내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과학기술 주도로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강국 건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북은 현 시대를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서도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지식이 곧바로 생산력으로 되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생산 현장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생산 현장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산 현장에 이렇게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공정을 자동화, 그리고 나아가 무인화하고 이런 공정들을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 생산 체계로 묶어서 이 종합지령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발전시켜야 또 중요한 영역이 국방공업인데요. 이건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거의 실시간으로 그동안 북이 개발해왔던 핵이나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통해서 그들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그들의 인민경제나 민간과학기술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과학기술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북이 과학기술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영역이 바로 문명, 문화 쪽인데요. 특히 북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문명 강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 요소는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인재가 되는, 인재 강국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재가 되는 게 바로 문명 강국의 첫째 과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이과대학과 같은 주요 대학들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나 체육, 문화예술 같은 이런 영역들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북의 대학생들이 로봇 축구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로봇 축구는 ICT와 전자제어와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몇 년 전부터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런 로봇 축구를 활성화하고 있고 중요한 과학기술 전시회나 전람회에서 이 로봇 축구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또 이거는 주사기 공장입니다. 최근에 현대화한 대동강 주사기 공장이라는 곳인데요. 지난 5월에 북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인정을 하고 매일 수십만의 유혈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남쪽의 언론에서는 북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주사기가 모자라서 주사기 바늘이 녹슨 것들을 여러 번 쓸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이 해소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건의료 관련된 공장들 또는 병원들을 현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북에서는 모든 영역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이 현 시대를 지식경제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로 규정한 데서 출발합니다. 북에서 말하는 지식경제 시대는 과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많이 얘기됐던 지식기반 사회, 지식기반 경제와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과학기술이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종합적인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북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와 교육, 보건의료, 체육 등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이고 그 힘으로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게 현재의 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의 선전하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인재와 과학기술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된 전략적 자원이다. 특히 자신들이 노력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진장한 전략 자산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런 선전물과 구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북의 모습을 보면 특히 2018년에 남북대학 국면을 거치면서 북에서 과학기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하면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중심 노선을 펴고 있다는 게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대중들이 북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건 2016년 하반기 이후부터 대북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져서 그때부터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부터 과학기술 중시를 강조했고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2012년 4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중공개연설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연설을 한 건데요.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과제를 어떻게 얘기했냐? 선대에서만 이룩해놓은 일심 단결, 그리고 불패의 군력, 그러니까 군사력이죠. 여기에 자신이 새세기 산업혁명을 제대로 하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다라고 해서 자신의 과제와 좀 국정 지표를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새세기 산업혁명이 뭐냐면 국가 경제 구조 전반을 최신 과학 기술에 기초한 기술 집약형 경제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새세기 산업혁명이 곧 과학기술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첫 공개연설에서부터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세기 산업혁명 경제발전을 자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김정일 때에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과학기술 중시를 한 거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이후부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럼 왜 김정은 들어서 과학기술을 강조하지? 라고 할 때 아버지와 자신을 차별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주장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정일과 김정은의 관계가 중국의 장쩌민과 후진타오 관계와 같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쩌민은 92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그 뒤를 이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주석을 맡았는데요. 둘이 권력을 승계했지만 둘이 파벌이 달랐죠. 그래서 후진타오는 장쩌민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이 장쩌민보다 더 준비된 21세기에 걸맞은 지도자라는 것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일부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이러한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관계, 특히 과학기술로 장쩌민과 자신을 차별하려고 했던 후진타오가 김정은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보다 자기가 현대과학기술을 더 잘 알고 더 잘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쭉 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은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현대국가라면 그리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라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과학기술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런 당연한 상식을 북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의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같은 나라에도 과학기술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북의 오래된 과학기술 중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해방 직후부터라고 했으니까 자, 김일성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김일성 시대 그리고 다음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방 직후에 김일성은 과연 어떠한 논리를 내세워서 과학기술을 강조했을까? 일단 식민잔재 청산입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하면서 민족 하층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억눌렀는데 그중에서 특히 억누른 분야가 당시에 부국강병과 바로 직결됐다고 인식됐던 과학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35년을 거치면서 4년제 이공계를 졸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졸업한 사람, 해외 유학을 간 사람 통틀어서 4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새롭게 독립한 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적은 수인 거죠. 특히나 해방과 함께 남북이 38선으로
분단이 되면서 북은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고등교육기관들 일부 만들었지만 그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이었고, 해방 당시에 북쪽에는 3년제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평양공업전문학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과학기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 수준 정도는 돼야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해방이 된 거고 식민잔재를 청산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김일성과 그들의 집단은 사회주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하려면 생산력도 발전시켜야 되고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개조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북의 역사 또는 북이 처한 현실들을 봤을 때 이 과학기술 중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북은 우리 통영과 달리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남북 경협이 좀 되고 있을 때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 1단계인데요.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은 노동력이 많은가 보다라고 우리가 착시를 갖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은 우리보다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절반이었던 겁니다. 한 번도 북은 노동력이 풍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해방 직후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사람 수도 부족하고 거기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제의 억압 때문에 과학기술 역량도 극히 미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이 원조를 주고 과학기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좀 발전 속도를 조금씩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5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소련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대외 관계도 점점점 악화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동안 원조를 해주고 기술 지원을 해줬던 소련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기꺼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노동력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하려면 과학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5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올수록 그러니까 90년대 말까지 북의 대외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차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대외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도 점점점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고립과 위기가 극대화된 1990년대. 잘 알려진 대로 80년대 말에 동구, 91년에 소련 해체되고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95년부터 연이은 자연재해와 그로 인해서 고난의 인군이라고 스스로 불렀던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9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전망을 좌우하는 사활적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천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북이 언제부터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자립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됐는지 그 결정적 계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건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그들이 거두었던 성공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소련과 북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해방 이후 10여 년 동안 북의 가장 강력한 후견국이었던 소련과 북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55년, 56년 이때가 본격화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의 경제 노선에 대한 이견인데요. 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약 2년 반 동안, 3년 동안 북이 전후복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소련은 너희들은 지금 경제 규모도 작고 기술력도 낮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경공업 농업 위주의 경제 발전 노선을 취해라. 그리고 중공업이나 화학공업은 소련과 다른 동구 나라로부터 가져다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북은 지금 당장은 소련과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현 상황에 안주해서 경공업 농업을 발전시키고 중공업이 미흡했을 때 나중에 소련과 사이가 안 좋아서 소련이 중공업 쪽에 지원을 끊어버리면 자신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어렵지만 중공업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이제 고집을 합니다.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은 정치적인 거였는데요. 이건 1953년 스탈린 사후에 권력을 잡은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권력 독점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뭐 중국의 마오 저뚱이라든지 북의 김일성을 향해서 당신들도 권력 독점이 심하다, 권력을 좀 내려놔라 라고 비판합니다. 이를 북이 받을 리는 없겠죠. 이건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북과 소련의 갈등이 점점점 높아졌고 1957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5개년 계획 시작 직전에 이 갈등이 격화 내지는 어느 정도 폭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 왼쪽이 두 번째가 김일성 당시 수상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수상 좌우에 있는 사람은 소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56년 6월 김일성 수상이 수십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해서 현지 방송 대담 프로에 출연한 모습입니다. 당시 김일성 수상이 소련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57년부터 시작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소련의 원조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 노선과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던 소련이 볼 때 이건 달갑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이 순방의 결과는 김일성 수상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소련이 원조를 더해주기는커녕 원래 약속했던 원조도 일방적으로 줄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제를 80%나 줄여버립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수상이 돌아오고 1956년 하반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강행하는 거였습니다. 원조가 크게 줄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낮추지 않는다. 원래 목표대로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였고 대신에 56년 12월 말에 김일성 수상을 필두로 한 핵심 지도부가 전국 각지의 주요 생산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현장의 대중들에게 현재 국가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더 열심히 해달라라고 호소 내지는 선동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와 함께 북 내부의 모든 노동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5개년 계획 수행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1년까지를 목표했던 그 계획 수치를 그 절반인 1959년 중반쯤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마 운동 시기, 천리마 대고조의 시기입니다. 새벽별 보기 또는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삽질 1000번 한 다음에 한 번 쉬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은 그리고 50년대 후반에 북한의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노동 시간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대폭 강화한 그런 결과다. 근데 그 당시에 고도 성장이 과연 그것만으로 가능했겠는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가장 노동력이 부족한 때에 노동자들을 또는 주민들을 많이 투입하고 노동시간을 늘린다 한들 그런 고도 성장이 가능했겠는가? 라고 해서 일부 선행 연구자들이 이 시기에 북의 경제 성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도 성장 과정에 과학기술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이제 밝혀냈습니다. 연구소에 있던 과학자들을 대거 생산 현장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화학공학의 전문가면 화학공장에 보내서 거기에서 당신이 하던 연구개발 계속 해라. 그러면서 그 공장의 부족한 기술력 대신해서 기술 지원도 해주고 현장 기술자 노동자들과 협력해라.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당연히 주저했겠죠. 과학자들 연구실에 있는데 현장으로 나가라는 게 주저했지만 어쨌건 여러 번의 강권에 따라서 가게 됐고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난론이라고 하는 합성섬유의 공업화라든지 무연탄을 뽑아낸 가스를 다양한 원료로 쓰는 무연탄 가스화
그리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코크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한 함철 코크스와 같은 고급 성과들이 나왔고, 이와 함께 당시 북의 공업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트랙터나 화물차나 대형 프레스와 같은 이런 설비들을 자체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 각지의 공장이나 농장에서 이 작은 작업 방법의 개선부터 주요 설비를 개량하는 데까지 수만 가지의 기술 혁신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게 58년 당시 북에서 트랙터를 조립하고 완성된 그 트랙터를 시운전하는 모습인데요. 동구로부터 원조를 받은 트랙터를 분해하면서 이 분해한 부품 하나하나를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그래서 당시의 기술적 성공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 성과로 최고로 북에서 꼽는 게 바로 비난론입니다. 주체섬유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남쪽 출신인 화학공학자 이승기 박사가 개발하고 공업화까지 성공한 그런 섬유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승기 박사가 식민지 시기인 1939년 교토제국대학에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데 일단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이승기 박사는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공대 이대 학장을 하는 등 남쪽에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김일성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이 비난론의 공업화를 추진을 했고 1961년에 연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비난론 공장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잘 경제성장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소련과 같은 외부 세계 도움이 없어도 자립경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북에게 이 과학기술이라는 건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립노선의 물질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이때부터 인식이 됐고 이에 기반을 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1월에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코로나로 인한 자체 봉쇄가 계속되는 속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력갱생해야 된다. 근데 무엇으로 할 거냐? 이 선전화에 기관차 앞에 새겨져 있는 대로 과학기술이 기관차가 돼서 자력갱생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전화인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50년대 후반의 경험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북에서는 그 이후 김일성 시대에 계속해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실시할 때마다 이 과학기술이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1961년에 시작한 제1차 7개년 계획, 70년에 시작한 6개년 계획, 또 78년에 시작한 제2차 7개년 계획 등등 모든 경제계획에서 과학기술이 항상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시도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특징들이 형성, 정착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건 이 4가지인데요. 생산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자립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한다, 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전 군중적 참여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한다, 끝으로 국방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했다 하는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산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을 지향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경제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과학기술, 다시 말해 훌륭한 논문을 작성해서 해외 유명 저널에 내는 그런 것보다 당장 경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서 쌀 한 톨, 볼트너트 하나라도 더 생산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그런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이 자신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1950년대 후반에 추진했던 5개년 계획 성공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대폭 강화가 돼서 실험실로 돌아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제는 경제와 직결된 연구를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언제든지 생산 현장을 기술적으로 지원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과학계의 임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은 헌법에도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즉,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1972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헌법에서부터 표현만 약간 달라졌을 뿐 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은 그때부터 계속 헌법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립적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인데요. 이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단순히 경제성장 몇 프로 하는 게 아니라 자립노선을 실현하고 자립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 그 자체도 원료와 연료와 인력과 기술을 자립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립적인 발전을 강조한다는 게 외국 것을 거부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변용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에서도 과학에서 주체를 확립해라 라는 것과 선진과학기술 적극 도입해라. 우리 통념으로 보면 서로 모순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한 조항에 한 문장에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워라. 그리고 선진과학기술 적극 받아들여라. 보시는 이 9호대는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새겨져 있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라고 하는 거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과도 같은 것으로 북에서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문구인데 말 그대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는 뒤처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건 전 군중적 참여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다. 즉 과학기술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에 더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함께 창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과학기술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과학자, 기술자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하루하루의 노동을 통해서 쌓아온 산지식이 결합이 돼야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북의 교육 정책 또는 교육 체계에서도 일부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면 생산 현장에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도 석박사학위를 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는 전업 학생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중요한 기술 혁신 성과를 거두면 그 성과를 학위를 받는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자, 사진에서 왼쪽에 세 번째 가운데서 웃고 있는 인물이 박옥희라고 하는 자강도에 있는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입니다. 젊을 때부터 이곳에서 일을 했고 특히 자강도,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죠. 이 추운 지역에서 옥수수의 생존율을 높이고 수확량을 또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연구소나 다른 농장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선진 농법들을 막 도입하기도 하고 자신이 고안한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10여 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서 이 추운 곳에서도 옥수수의 2모작, 3모작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2014년 7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이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옥희처럼 북의 이제 문헌들을 보면 자신이 일하는 공장, 농장에서 중요한 혁신을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방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1962년부터 시작했다고 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1962년에 북의 안보 위기감이 극대화됐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와 국방의 병진 노선이라는 걸 채택한 건데요. 자, 사진의 두 인물은 마오쩌둥과 후르쇼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의 5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지도자이죠. 사진에서는 웃고 있지만 이 또 두 나라는 1950년대 말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후르쇼프가 사회주의 진영들 간의 경제 분업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도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은 자신들의 자율성, 자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북방 삼각동맹, 북과 중국과 소련의 동맹 관계는 점점점 균열이 넓어지고 있었는데 반대로 남쪽은 상황이 어땠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1년 5월 쿠데타로 인해서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던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은 금방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엄청나게 강화될 게 불을 보들 뻔한 겁니다. 즉 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동맹은 계속 멀어지고 벌어지고 있고 반면 남쪽의 동맹은 강화될 게 뻔한 상황에서 위기감이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한 번 높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밑에 있는 배는 지금 갑판에 미사일을 싣고 있습니다. 소련 배인데요. 그럼 위에 있는 비행기는 이 배를 호위하는 소련 비행기인가 싶겠지만 미국의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쿠바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배치할 미사일을 싣고 가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미국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13일에 걸친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해서 두 나라가 타협을 해서 소련은 이 미사일 실은 배를 다시 돌렸고 미국도 터키나 이탈리아 등등의 추가로 건설하려고 했던 미군 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행인 결과죠. 핵을 가진 두 초강대국이 만약에 무력 충돌했으면 제3타대전으로 갔고 그거는 핵전쟁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찌됐건 평화적으로 수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당시의 사회주의 진영, 특히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건 제국주의 수계인 미국과 타협한 정도가 아니라 힘에 굴복해서 투항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미국이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소련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위기감이 증폭이 됐고 그래서 경제와 국방의 병진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국방비를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김일성 수상이 무슨 얘기를 하냐? 경제 발전에 일부 제약이 있더라도 지금 안보 위기가 크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군사 노선을 표방을 하고 국방 쪽에 대한 자원과 인력 투입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반세기 동안 북에서는 국방 부문에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까지도 우리가 보아왔던 북에서 군수와 민수 쪽의 극심한 불균형인 거죠. 뭐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은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개발했다고 하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북이 발사할 때마다 뭐 실패했다고 하지만 계속 지나고 보니 어쨌건 ICBM도 개발을 했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전히 그들의 민간 과학기술이나 경제는 그들 스스로도 아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불균형이 있고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6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일성 시대의 주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특징들은 김정은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 바로 온 게 아니라 중간에 김정일 시대가 있으니 또 이 시대는 바로 김정은 시대와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 이것도 꼭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살짝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나름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인데요. 사회주의 강국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 사상강국과 군사강국 이미 달성했다. 남은 건 경제강국이다. 근데 경제강국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대국의 3대 요소가 사상군사 경제인데 사상군사는 이미 갖췄고 경제만 남았는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가 과학기술 발전이면 결국은 과학기술이라는 게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대내 상황이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결국 과학기술 발전의 체제 유지와 발전의 사활을 건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이 98년부터 제1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해서 김정일 위원장 살아있는 동안 3번 동안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99년을 과학의해로 지정을 해서 좀 대중적으로 과학기술 중시를 퍼뜨리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조치로 그의 첫 번째 김정일 위원장의 첫 번째 현지 지도를 과학원으로 감으로써 최고 권력자가 과학기술 발전을 첫째 과제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2000년 1월 1일에 노동신문 등에 실린 신년 공동사설인데요. 여기도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성대국의 3대 요소인 사상강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사상이다. 그리고 군사강국을 지탱하는 기둥은 총대, 즉 군사력이고 경제강국을 지탱하는 기술은 과학기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 중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예산도 대폭 증액합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은 전년 대비 60%씩 과학기술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그 과학기술 예산 평균 증가율은 18% 이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이라는 특정 부문에 연평균 18% 이상, 60%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중시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2001년에 정보산업시대라는 담론이 나오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는데요. 이거는 3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제기한 겁니다. 바로 요건데요. 새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다라는 이름이 나중에 제목이 붙은 담화,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앞에서 한 담화인데요. 자, 2001년이면 21세기의 첫 해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한 지 2달여가 지난 3월 11일에 이런 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세기가 각종 기계와 사람들의 육체 노동이 결합해서 물질적 부를 생산하던 기계제 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다. 뭐냐? 우수한 인재가 컴퓨터를 가지고 물질적 부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물건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컴퓨터가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역으로 우수한 인재가 컴퓨터만 가지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쉽게 더 많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의 경제, 그리고 이런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이런 정보산업 시대에 맞게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될 간부 선발 등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바꿔라라고 지시한 게 바로 이 김정일 위원장의 정보산업 시대 담론이었습니다. 즉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게 첫째 과제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결 점차 강화해서 과학기술이 바로 생산력으로 변화하는 그런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지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습니다. 또 정보산업 시대에 맞게 경제의 정보화, 즉 생산 현장 곳곳에 컴퓨터를 필두로 한 ICT를 도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원격 감시와 원격 통제를 하고 이걸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은 줄이고 노동환경,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바로 경제 정보화인데요. 이게 핵심적인 과제로 또 자리를 잡습니다. 당연히 IT를 필두로 한 나노,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도 육성을 해야 이걸 기반으로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첨단 분야 육성도 주요 과제로 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김정일 시대에 그치지 않고 현재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핵심 과제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중시 정책도 이제 다양하게 실행을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학과를 신설합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인재 양성 확대의 일환인데요.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학과를 신설한 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김일성 종합대가 원래 출발할 때는 공대까지를 갖고 있었는데 초기에 일찍 공대를 분리시킵니다. 그게 지금 북의 최고 공대인 김책공대인데요. 이 공대를 분리한 이후에 김일성 종합대학은 뭐 생물학이나 화학,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 그러니까 자연대 중심으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공학 분야인 컴퓨터학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학에 진학해서 우수한 과학교 인재로 자라날 사람들을 일찍부터 발굴해서 키우는 컴퓨터 수제 교육, 특히 컴퓨터 분야의 수제 교육을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216 과학기술상이라는 걸 신설하는데요. 자, 216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자, 최고 권력자의 생일을 땄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의 큰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과제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개인상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쨌건 200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상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도 과학기술 관련된 상들이 있었는데 몇 년 시상을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요. 2004년부터 216 과학기술상을 시상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에 기여한 과학기술 성과를 내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제2차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정보산업시대 담론이 나온 2년 뒤이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 정보와 ICT 관련된 과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GIS나 GPS 같은 것을 자원, 지질 탐사하는데 쓸 수 있도록 개발하자. 기계공업이나 경공업 같은 데서 컴퓨터를 이용한 CAD나 CAM을 더욱 발전시키자. 또 전력공업에서 송배전 통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과제로 대거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시기에 김정일 시대에 북의 ICT를 상징하는 곳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조선컴퓨터센터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KBS 로고가 박혀 있고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으로 KBS 특별 취재팀이 북에 가서 조선컴퓨터센터를 취재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일 시대 실제로 북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왔던 거죠.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진 건 아마 이 은별바둑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래서 국제 바둑 프로그램 대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고 그래서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바둑 프로그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건데요. 이게 바로 조선컴퓨터센터에서 개발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정보산업시대 담론과 결합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를 보면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선군 경제 노선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김정일의 노선을 한마디로 하면 선군이라고 했는데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군 경제 노선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키겠다. 동시 발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방점은 앞에 찍혀 있는 거죠.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겠다. 정당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문과 영역이 국방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라고 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면 결국은 이게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표방했던 김정일 시기에도 김일성 시대, 1960년대 이후와 마찬가지로 국방공업과 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부분에 우선적인 투자를 계속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의 그 선전 영상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딱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뭔가 보고서나 이제 제안서를 두고요. 이게 1990년대 후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기계공업 부문에서 건의가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 일부 있었는데 이거를 기계공업 부문에 투입을 하면 10년 내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한 거 이제 북의 영상을 보면 식량난 때문에 인민들이 굶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갖고 있던 통치 자금을 식량을 가져와 사는 데 써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몇 개월 먹고 나면 다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의 뭐 선전 매체들은 뭐 눈물을 머금고 기계공업 부문에 투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CNC입니다. 그러니까 CNC는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2009년부터 북이 CNC를 부각시키니까 이거 후계자 김정은을 위한 거다라고 했지만 전혀 아닙니다. 북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CNC는 김정일의 성과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C는 컴퓨터라이즈드 뉴메리컬 컨트롤의 약자인 거죠. 우리는 이걸 컴퓨터 수치 제어라고 하고 북에서는 컴퓨터 숫자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보면 이건 원래 기계공업과 ICT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 공작 기계를 컴퓨터로 제어를 해서 이 복잡한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요. 북에서는 2009년 4월에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을 장거리 로켓에 얹어가지고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부각을 한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CNC를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그걸 이용해서 장거리 로켓과 인공위성의 부품을 가공을 해서 제작해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김정일이 주창했던 선군 경제 노선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는 이곳은 북의 CNC 공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희천 연화기계 공장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현대화해서 크게 이제 확장한 모습이고요. 이건 조선 신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북이 해외에 수출했다고 하는 뭐 사축 CNC라고 합니다. 북에서는 이렇게 CNC를 부각하면서 선군 경제노에서 표방했던 대로 이 CNC를 이제 다른 경제 부문으로 확대하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CNC가 기계공업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작기계 그리고 나아가서 기계공장의 CNC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CNC화의 의미가 점차 확대가 돼서 공작기계와 ICT를 결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영역의 생산 공정에 ICT를 도입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산 공정을 통제하는 것까지를 CNC화, 그러니까 컴퓨터와 자동화 의미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C화라는 거는 기계공업을 넘어서 경제 전 부문의 현대화 과제로 2009년 말, 2010년부터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전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CNC를 개발했으니 이걸 가지고 기계공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CNC화 현대화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선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심 정책과 이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중심 노선은 굉장히 연속성이 큰데요. 일단은 이 정보산업시대 담론과 함께 확립됐던 뭐 과학기술 인재양 등등의 이런 주요 과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시대 담론, 아까 앞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은 현 시대가 지식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중시를 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식경제 시대 담론 역시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정보산업 시대가 2009년부터는 점차 지식경제 시대로 대체가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발전의 단초, 미천이 바로 CNC였고 CNC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새세기 산업혁명입니다. 아까 김정은의 첫 공개연설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이 자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새세기 산업혁명론을 이루는 주요 내용들, 즉 정의나 이 새세기 산업혁명의 추진 기반, 이 주요 과제, 최종 목표, 이게 다 김정일 시대에 나왔던 정책들을 일원화한 것이고 특히 마지막 부분, 지식경제강국 건설은 김정일 시대에 달성하지 못했던 그 과제를 후계자인 자신이 하겠다라는 걸 밝힌 겁니다. 지금까지 북의 과학기술 중심 노선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북이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심 노선,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단기 처방이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한 김정은의 욕망의 발현이다 또는 그를 위한 도구다 이것도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북의 국가 운영이나 발전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북이 과학기술 중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